지금 성대에 조금 이상이 있어서 쉰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뒤에 잘 들려요? 네, 그냥 이 상태로 얘기해도 알아들으실 수 있죠? 제가 옷 좀 벗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준구 대표한테 감사합니다. 김준구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전 군 생활을 41년 동안 했습니다. 지휘관은 소대장부터 그 사단장까지 전부 다 GOP에서 했는데, GOP에서 지휘관한 걸 자랑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 북괴군들을 직접 눈으로 봐가면서 생활했다는 얘기입니다. 제 수위 때는 인민군들이 그때는 우리보다 잘 살았으니까 세멘트 보대를 짊어지고 뛰어다녔어요, 산에. 근데 나중에 사단장 할 때쯤 돼서는 그 친구들도 뒤에 양지 쪽에 들어와서 잠자고 두드려 팰 만큼 변화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목적에 맞게 살림살이 준비하듯이 군대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적합하도록 장비하고 부대 편성을 바꿔갑니다. 그래서 40여 년간의 그 군생활을 통해서 변함없는 북한의 무력 적과 통일 야욕을 읽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항해서 작전본부장과 연합사 부사를 공관을 하면서 육해 공군 그리고 미군을 합친 이 한반도에서 피아의 군사적 능력, 기도, 장단점, 취약점을 비교적 소상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장비도 중요하지만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비가 아무리 많아도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의지에는 내셔널 리더십, 국가 지도자의 의지, 그 다음번에 의회의 의지, 그 다음번에 국민 다중의 의지,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내가 연합사 부사령관을 할 때 효선이 미선이 사건이 있었어요. 젊은 소녀들이 장갑차를 조종하는 미군 조종수의 부주의 때문에 전방 주시태만이죠. 그 어린 소녀들이 채 피어나지 못하고 순조간 비극적인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 좌파들의 실체를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회의했느냐면, 과연 이러한 상태에서 전쟁이 난다면 한미동맹은 제대로 그 기능을 작동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의 저항 의지는 단합돼서 군사적 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그 번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참모총장으로 내정이 됐다는 통보를 받고는 저도 사람인데 남은 1년 연합사 부사령관하고 나가는 게 낫지, 이수가 뻔한 그런 직책을 받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신문에도 나섰지만 제가 참모총장직을 거절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청와대에서는 학명이다. 여러분들 사관학교 출신은 의무 복무 연한이 10년인데 저는 그때 37년째 복무를 하고 있었어요. 38년째. 학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후배들이 몇 명 찾아와가지고 넌 평상시에 입만 벌리면 군인은 조국을 위해서 죽어야 될 때와 장소에서 죽을 수 있어야 군인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막상 군과 정부가 충돌할 것이 뻔하니까 혼자 살자고 도망가는 게 네 본 모습이냐 하는 협박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총장직을 수락을 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제 2년의 총장직은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직무를 수행한 게 아니고 잘못된 정부하고 싸우는데 2년의 모든 세월을
노력을 낭비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런 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하는 아쉬움이 남는 가운데서도 그 당시에 이라크 파병을 하지 않는 걸로 결정된 정부의 정책을 노무현 대통령을 설득을 해가지고 내보냈던 거. 그때 만일에 우리가 이라크 파병을 안 했더라면 한미 동맹이 결정적으로 파탄날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설득해서 파병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그나마 외형상으로 붙들어 놓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정신 교육을 폐지하라고 했는데 거꾸로 강화를 시켰고 군을 장악하기 위해서 군 인사권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을 단 한 명도 한치도 허용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의 작용화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제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는 그나마 위안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번에 나온 것이 남재준 쿠데타 모의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신문에 보신 기억이 날 거예요. 그 다음번에 육군 장군 진급 인사 비리 해가지고 제가 대령 됐을 때부터 총장 할 때까지 18년을 제 뒤를 샅샅이 캐고 다녔습니다. 그 사람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그런데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저기 있는 제 집사람이 잘해가지고 털어서 먼지가 안 났습니다. 지금 저 얼굴 빨개져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전역을 하게 되니까 제가 전역하는 날 청와대에서 소주 파티 하면서 쿠데타 할 수 있는 마지막 군인님이 나간 것을 경축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저는 한 10년을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전사 같은 것을 강의를 하면서 10년을 교수직으로 있다가 국정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오늘 여기 처음 와가지고 제가 31대 국정원장이라는 걸 오늘 알았어요. 오늘 31대 맞아요? 김 대표님? 국정원장 하면서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미 사상적으로는 거의 반 이상 자격화 됐다는 사실에 전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가면서 제가 한 것이 바로 남북대화록을 공개해서 아주 요란했었죠.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남북대화록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NLL이라는 건 우리 한국 해군 함정의 북상 금지선입니다. 그러니까 북해군이 내려오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해군을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일하고 노무현이 합의한 내용은 그 NLL 말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 군사분 개선, 그것이 어디냐면 인천으로부터 덕적도와 백령도의 중간을 연하는 덕적도 북쪽을 연하는 선의 기점이 돼요. 거기까지 내려라. 쉽게 얘기하면 박만한 김정일이가 뭐라 그러냐, 우리가 원래 그 해상 경계선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덕적도 북방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현재 백령도 북방 NLL까지 물러나 줄 테니, 물러나는 것으로 해줄 테니 너희들은 현재 여기에 상응하도록 NLL 북방에 있는 해군 함대를 덕적도 북방까지 끄집어 내려라. 그 안에는 군 집어넣지 말고 경찰만 두자, 이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백령도 바로 코앞에 있는 타탄 비행장에 항공 특전 여단이 있습니다. 백령도까지 11분이면 들어옵니다. 초도에 공기 부양정 해상 특전 여단이 있어요. 그 여단이 15분이면 백령도를 점령합니다. 여러분들 인천 앞바다 가면 굉장히 넓어 보이죠? 아니 그 배가 나가려면 남수로 북수로 그 수로가 아니면 배가 못 다녀요. 그러니까 걷다 잠수함 두 쪽만 갖다 놓고 항공 해상 2개 여단을 투입하면 백령도는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과 영토를 보전해야 될 정부가
그걸 포기한 겁니다. 책임을 넘겨준 거죠. 지원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해군이 못 들어가니까 대담작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북괴의 서해 함대에 그 당시 편성되어 있었던 잠수함 27척이 인천 앞바다에 와서 디스코를 줘도 알 수가 없어요. 대담작전을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만일에 인천으로 자다가 느닷없이 북한의 기습 병력이 상륙해서 들어온다면 대한민국이 남아나겠습니까? 남아나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역사적인 위협이라면 그거 없애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이 없애버렸죠. 그런 게 거의 반역에 준하는 문서였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한 겁니다. 국정원장은 국가 안보에 관련된 정보를 관할하는 총책임자입니다. 그건 국민이 알아야 되죠. 근데 보수 원로들끼리 제가 무식해서 그것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무식한 게 아니라 그거 그대로 뒀다면 나라 망할 것 같아서 그거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국정원이 거짓말한 거다. 그렇죠? 그러면 원본하고 틀리니까 원본을 살펴보자. 그 원본 살펴보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 기록관에서 안 나왔죠. 그렇죠? 그제서야 뭐라고 말을 바꾸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파기하라고 해서 파기를 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알았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논리가 안 맞죠. 그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NLL을 포기한 게 아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NLL이라고 하는 것은 백령도 북쪽에 있는 것을 NLL이라고 하지 그걸 없애버리고 마음대로 임의로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더쪽도 북방에 손드는 게 그건 신 NLL을 새로 선정하는 거지 현재 NLL을 포기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걸 포기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그 정부 의지가 전쟁이 나면 전쟁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그건 100%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번에 이석기 수사를 해가지고 구속시킨 다음에 통진당 해산을 추진하다가 제가 나오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2017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저도 사관학교 나올 정도면 머리가 그렇게 돌은 아니겠죠. 그렇습니까? 옛날에 사관학교들 꽤 공부한 사람이 들어갔었으니까 대통령 안 된다는 거 3000%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가느냐? 41년 동안 나라에서 독을 받아가지고 제 처자식을 먹여 살렸어요. 이대로 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내가 알고 있는 남북한의 실태, 한미동맹의 실태, 그리고 국내 좌파들의 실태, 그리고 비겁한 보수들의 실태를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었습니다. 알고 결정하는 거하고 속아서 죽는 거하고는 틀리죠. 그렇죠? 아마 알고 최선을 다하다 싸우면 죽으면서도 웃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나가서 그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마디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겠죠. 그렇죠? 그럼 제 입이 봉쇄당합니다. 제가 평생 벌은 돈이 7억 정도 되던데 제 아파트를 저당 잡혀가지고 3억 7천만 원 공탁금 내고 후보로 입후보에서 그때 여기 와 있었는데 누가 여기 그 당시 계셨던 분 손 들어봐요. 아까 누구 손 든다고 그랬는데 그때 내가 나한테 표 찍어달라고 하던가 안 하던가요? 나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죠. 내가 외치고 다닌 건 문재인 공약대로면 대한민국 망한다는 것만 얘기하고 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제가 선거 끝나고 대한민국 적폐 1호가 돼가지고 수감됐었죠. 여러분들 여기 아마 서울대 동문들이 여기 서울대니까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명문대학이 어디냐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여기 서울대 다니시는 분 한번 얘기해봐. 서울대.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명문은 서울대가 아닙니다. 어디냐면 대한민국의 대통령 반을 낸 이승만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거쳐간
서울 구치소대학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에서 명문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에 더 명문 없겠죠, 그렇죠? 어떤 명문이네요. 제가 그 서울 구치소대학 출신입니다. 제가 서울 구치대학에 재학 중일 때 제 동창들이 경제 부총리를 포함해서 행정부의 부총리, 장관, 차관급, 대통령 수석실 수석 비서들, 그리고 검사들, 입법부에서는 국회의원, 사법부에서는 대법원장을 포함해가지고 대법원 판사, 그 이하 고 판사들, 그 상부 요인들하고 그 다음에 국정원과 군인의 고위직들, 국정원 직원들만 한 57명 정도가 들어갔었어요. 50여 명이. 군 고급 장교들이 한 3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한 200명 됐는데 정부를 구성할 만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때 제가 출마해서 됐더라면 꽤 인재를 고루 쓸 수 있었을 겁니다. 하도 많아서.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구치소 들어가서 아까도 고생 많았다. 여러분들 구치소 들어가면 고생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라에서 먹여주죠, 재워주죠, 입혀주죠. 도대체 뭐를 걱정할 게 있습니까? 가르쳐주고, 화재가 나면 어떻게 대피해라. 돈 안 받고 가르쳐줘요. 아프면 치료도 해주죠. 구치소에서 세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세금도 없습니다. 그런 사회를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보편적 복지가 완성된 사회입니다. 여러분들 왜 웃어요? 저 말 틀렸습니까? 구치소야말로 지구상의 최고의 보편적 복지가 완성된 사회입니다. 여러분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복지를 부르짖는데 서울 구치소 수준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렇게 돈을 댈 수가 없죠. 그렇죠? 이건 5천만 명이 몇 명 먹여 살리는 거니까 양질의 복지인데, 그게 아니라 가진 사람들을 뺏어서 나눠 먹는 것은 그렇게 잘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의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에서 아무리 잘해도 달성할 수 있는 건 하향 수준화된 최소한 생명을 연장한 정도 수준의 복지인데, 여기서는 텔레비도 가끔가다 보여주고 신문도 보고 잡지도 보니까 아주 삶의 질이 보장된 상당히 수준 높은 복지죠. 제가 그 안에 있을 때 야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평양 갔다 와가지고는 평양에 가니까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인민들의 지상 낙원이더라 하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어요? 그 신문 보도에서 못 보셨어요? 그 사람 그 평양 부러워할 거 없어요. 평양에서 그거 즐기다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다음날 바로 정치범으로 처형돼 버립니다. 여기서는 아무리 투덜거려도 누가 붙들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서가지고 고생할 일도 없고 불통 아무리 해도 괜찮고 평양보다는 훨씬 낫죠. 문자 그대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수감자들의 지상에 나간 구치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구치소 자랑하느냐면 여러분들 보고 한번 가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게 신보주의자들이 가고자 하는, 도달하고자 하는, 하지만 결코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하위 수준의 보편적 복지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걸 일깨워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편적 복지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 아래 자유가 없는 것, 구치소에서 하나 없다면 자유가 하나 없죠. 자유가 없는 것, 거기에 극단적 사상을 가진 집단에 의해서 상대방의 의사가 짓밟혀지는 곳, 그것이 바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치소의 생활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인민공화국 생활입니다. 그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문장에서 자유자를 빼려고 했었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그게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자유가 결여된 민주주의는 그것이 바로 독재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그 생명내놓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마 헌법에서 자유가라고 하는 문장이 삭제되는 순간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구치소 민국이 될 거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 바로 대한구치소 민국의 수감자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생명 내놓고 그 자유를 지키셔야 됩니다. 아마 새로 국회가 들었으면 헌법 전문에 또 헌법 개정시에 실권이 들어갈는지 모르겠는데 두는 또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적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다시 정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적폐라는 게 뭡니까? 누적, 적자, 쌓일 패자, 패단, 패자. 그러니까 패단이 쌓이고 쌓인 것을 적폐라고 하죠. 그렇죠? 그럼 대한민국의 제일 적폐는 뭡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 자체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바꿔 말한다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인하고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 세력이 사사건건 대한민국의 앞으로 나가는 행보를 뒤로 잡아 끄는 그 세력이 바로 적폐이고, 그렇죠? 그게 적폐 중에 진선적폐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부정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뭐를 했습니까? 그게 적폐예요. 그 당시 제 동창들은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감히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려고 했던 괘씸죄에 걸린 거죠. 중대사범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누가 적폐인지 용기 있게 얘기해낼 때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군데? 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려간 사람들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앞에 잠깐 자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거저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6.25 당시에 우리 국군 100여만을 포함해가지고 미군 172만 명 그리고 기타 연합군까지 합쳐서 320만 명의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피 흘려가면서 싸웠습니다. 그 중에서 국군 장병 14만 7,866명이 전사했고 미군 3만 6,736명을 포함해서 유엔군 장병 5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 실종까지 전부 다 합치면 후송 중에 전사자까지 합치면 20여만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 바쳐 숨져가면서 여러분들의 자유를 지켜준 겁니다. 이외에 80여만 명이 부상으로 피 흘려가면서 지켜봤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휴전 이후에도 여기 DMZ에서, 지어피에서, 해강 안에서, 하늘에서, 바다에서, 월남 땅에서 여러분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만여 명이 죽어가면서 젊은이들이 지켜준 평화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너희들 매일 전쟁을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휴전 이후에 북한이 전쟁 일으키지 않았지 않느냐. 언제들 왜 걸핏하면 겁주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전쟁이 없었던 것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민족애적 관점에서 관대함을 보여준 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죽어가면서 지켰기 때문에 이 땅을. 그래서 못 쳐들어온 거지 안 쳐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래 생명과 맞바꾼 자유인데 그 자유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이런 그 관계를 봤었어요. 제가
구치소에 있을 때 유사 생도가 한번 면회를 왔어요. 알고 있는 생도가. 그런데 사복입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너 얼마나 생도가 생도제복을 입고 다녀야지. 왜 사복이야? 아닙니다. 총장님. 한 생도가 외박을 나갔는데 서울 시내에서 한 50대 먹은 남자가 야 전두환 졸개 새끼하고 계속 따라오더랍니다. 그게 소문이 나서 그 다음부터 생도들이 생도제복 입는 걸 꺼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서울 시내에서 장교제복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대한민국 내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생명을 바쳐야 되는 장교들이 자기 정복을 입고 떳떳하게 밖에 나가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생명 내서 지켜야 할 그런 권리가 있으십니까?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이상하게 가치가 전도가 돼서 무슨 짓을 하든 민주화만 붙이면 모든 가치에 최우선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반역을 해도 민주화를 했으면 그건 유공자지 역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민주주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는 사회민주주의, 세 번째는 인민민주주의. 세 개가 있어요.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지 다른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하에 남북통일을 추구하는 이러한 전문에서 자유자를 삭제하려고 했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민주화 투사라고 코에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추구했던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반헌법적 민주주의를 한 거지 대한민국의 헌법에 합치되는 민주주의를 추구했던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유공자가 될 수가 없죠. 더욱이 이 사람들이 사회민주주의도 아니고 소위 대중민주주의로 분리한 인민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운동을 했다면 그건 반역을 한 거지 대한민국에 충성한 게 아닙니다. 유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주인은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아니고 바로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자유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그리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보통의 시민들이 국민들이 그 사람들이 주인입니다. 웃는 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금 우리 나라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통상 여러분들 책에서 배울 때는 공장님 앞에서 문자 써서 미안합니다만 국가의 구성 요건은 세 가지로 얘기하죠. 영토, 국민, 주권. 그런데 이것을 한꺼풀 뽑혀서 좀 설명하기 쉽게 그 요소를 분해해서 요소를 나누어서 얘기한다면 우선 가족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 가족과 가족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집단과 집단이 또 모여져 가지고 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개인과 집단, 적은 집단과 큰 집단, 큰 집단과 나라, 국가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공통의 의식 속에서 동질의 사상과 철학과 문화와 가치 기준과 역사를 공유할 때 그러한 공통된 집단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적 단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구성이 되느냐? 그것이 바로 서로 집단과 집단의 관계를 묶어주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팔, unvisible arms. 법이죠. 법, 제도, 관습법. 쉽게 그러면 설명하기 쉽게 법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법률 체계는 조건이 있어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통선과 상식의 바탕하에서 동일한 가치 기준이 잣대가 적용이 돼야
그게 법입니다. 법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그건 법이 아니고 각 집단을 서로 충돌하게 하는 하나의 화약밖에 안 됩니다. 칼날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우선 가족은, 그 다음번에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은, 그 다음번에 하나의 법은, 그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새 가족 어떻게 됐어요? 이 전교조들이 이상하게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어놔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권리와 권한은 가르치는데 의무하고 책임은 안 가르쳐요. 여러분들 국가가 되려면 집단과 집단 간이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규정된 자기의 역할을 상호 보완적으로 수행하면서 집단과 집단에 관한 권한과 의무,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균형과 조화를 일으켜가지고 하나의 공동 목표의 노력이 결집됐을 때 그걸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권리하고 권한은 가르치는데 의무 책임은 안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무지한 이기적인 인간이 양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참 서글픈 얘기지만 여러분들 엄마가 애들을 죽이고 아이를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기존에 있었던 모든 가치가 부정이 됩니다. 심지어는 젊은 애들이, 어린 아이들이 촉법소년이니까 마음대로 즐기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봐가면서 지금 가족이 해체되는가 아닌가, 해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까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기반이 되는 가족이라고 하는 디딤돌 자체가 지금 흐물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나라를 한번 봅시다. 적어도 나라라고 하면 공통된 집단 의식 속에서 동일한 가치 기준에 의해서 동일한 목표가 설정되고 여기에 방법상의 토론은 있을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동일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옛날 고사성어에 5월 동주라고 하는 그 단어를 아실 거예요. 오나라하고 월나라는 불구대천의 원수인데 그 오나라 월나라 사람들조차도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위태롭게 되면 서로 원수를 잊어버리고 합심정력해서 그 풍랑을 헤쳐나간다는 것이 5월 동주의 본뜻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5월 동주도 안 되죠. 그렇죠? 상호 적대적인 집단이 존재할 뿐입니다. 예를 든다면 국회가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만행을 저지르거나 도발을 할 경우에 다른 집단은 어떻게 갑니까? 항상 우리가 잘못이죠. 그렇죠? 너희들이 자극했으니까, 너희들이 요구를 안 들어줬으니까, 너희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했으니까 그건 네 책임이야. 그런데 그렇게도 할 수 없는 것은 자작극이라고 또 몰아붙입니다. 자기 자식이 죽으면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그러니까 같은 동포가 아니죠. 여러분들 국제 정치에서 팔머스턴 영국 19세기 초에 영국 외상 팔머스턴의 유용한 명언이 있죠. 국제 정치에서 적의 적은 동지다. 그럼 이 사람들의 적은 도대체 누구고 동지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면서 한번 공부해 따져보세요. 사사건건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피해를 보고 우리 자식들이 죽어갔는데도 태연하게 그건 너희들 잘못이야. 그럼 그 사람들의 동지는 누구죠? 그 사람들의 적은 누굽니까? 이건 국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의 법치라고 하는 법적 구속력에 의해서 뭉쳐진 그런 법의 관계에서도 보면은 법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동일한 가치 기준, 동일한 잣대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빵을 여러분하고 나하고 받았는데 몇 빵 잴 때는 주자를 늘려버려요. 그럼 10cm밖에 안 되죠. 그렇죠? 상대방 빵 재려면 오려버립니다. 그럼 1m짜리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건 법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반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하면 선인데 네가 하면
악이죠.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의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있는 것은 정의냐 불의냐 선이냐 악이냐가 아니라 오로지 내 편이냐 하는 것만 존재합니다. 이건 국가가 아니죠. 그렇죠? 이건 국가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에 드느냐?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 의외로 상당히 간단해요. 뭐냐면 용어를 왜곡시키고 용어의 왜곡, 그 다음에 역사를 왜곡시킨 결과 서로 적대적인 가치관이 형성된 겁니다. 그것을 시간 허락하는 부분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용어에 왜곡된 용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위 얘기하는 진보냐 보수냐 수국골통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야, 진보가 뭐야? 그 앞으로 변화돼서 발전 쪽으로 나가는 거 진보다. 아니 좋죠. 보수하면 또 수국골통이에요. 여러분들 보수하고 수구는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단어가 틀려요. 진보는 변화되는 것, 보수는 변화 안 하는 것, 이게 아니고 변화를 하는데 진보는 과거를 지금 급해요. 진보는 빨리 변화하려고 그래요. 급격한 변화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과거를 부정하고 혁명적 방법에 의해서 단숨에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게 그게 진보입니다. 그럼 보수는 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하지만 과거 역사적 발전의 바탕하에서 역사적 진화를 바탕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개혁하려 하는 그것이 보수죠. 그러니까 변화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혁명을 추구하는 건 진보고 개혁을 추구하는 건 보수입니다. 꼼짝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전부 다 거꾸로들 알고 있어요. 수구하면 따라붙죠. 꼴통이라고. 수구가 왜 보수예요? 수구는 문자 그대로 한 발짝도 꼼지락 안 하려고 하는 게 수구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하는 게 진보, 보수고 변화를 안 하는 게 수구고 틀리죠. 하나의 혁명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진보고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게 보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혁명적 방법에 의해서 성공한 사례가 지구상에 내가 아는 한 건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인류 문명이 발전한 것은 혁명에 의해서 발전한 게 아니라 전부 다 개혁에 의해서 진화해 왔습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예요. 프랑스 대혁명,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김 대표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그거 아주 엉망이죠. 그렇죠? 요새 우리 좌파들이 거짓말 하듯이 완전히 거짓말로 해서 프랑스 사람 1000만 명의 피를 흘리게 만든 겁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프랑스는 그 당시 유럽 세계에서 최강자였지만 혁명 이후의 프랑스는 두 번 다시 강국으로 부상하지 못했죠. 영원히 부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어 자체를 우리는 바로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젊은 사람들 보거든 얘기해 주세요. 진보하고 보수는 전부 다 변화하는데 과거를 부정하고 아버지 할아버지가 해온 거 부정해버리고 내가 제일 잘나서 지금 김정은이 마냥 혁명하자고 하는 것이 그게 진보고 아버지의 조상의 전통 위에서 점진적으로 개혁하자고 하는 것이 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도록 그것이 보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은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골라서 말씀드린다면 처음에 문재인이가 그랬죠. 2019년 현충일 기념사에서 김원봉이가 이끄는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편입됨으로써 비로소 민족의 독립운동의 역량이 결집됐다. 이로써 통합된 광복군의 불굴의 항쟁 의지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됐고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 손자를 할아버지 아버지로 만든 대표적인 거짓말이에요. 그 이유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원봉이가 이끌었던 조선 의용대는 대략 인원이 350명 정도 됩니다. 이 조선 의용대가 광복군에 편입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1941년 3월 달에 300명 중에서 250명이 이탈해서 조선 의용대는 해체됐고 그 250명을 어디로 가느냐면 그 당시 편성 중에 있던 중공군의 화북에 있었던 8로군의 제1로군으로 편입이 됩니다. 이 인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중국에 퍼져있던 조선인들, 만주 지역의 조선인들을 규합해가지고 중공군은 3개 사단을 만들어요. 165사단, 166사단, 167사단. 여러분들 사단하면 인원이 한 15,000명 넘죠. 그렇죠? 그런데 중공군의 사단, 그 당시 사단은 불과 몇백 명이에요. 그렇게 많은 인원을 아닙니다. 점점 늘어난 것이 한꺼번에 10,000명짜리 사단을 완성한 건 아니죠. 이 3개 사단이 해방 후에 북으로 들어가서 조선인민군 제5사단, 제6사단, 제7사단으로 그대로 편입됩니다. 그리고 그 사단에 편성되지 않았던 기타 인원들은 인민군 제1사단과 4사단에 나눠서 들어가서 편성이 돼요. 바꿔 말한다면 조선의용대는 조선인민군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김원봉 자체는 그리고 연합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1945년 4월 달에 미 CIA 전신의 OSS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어요. 그 기구가 우리 독립군 지대와 합쳐가지고 연합작전으로 한반도의 상륙에서 후방 그 게릴라 활동을 하도록 계획이 돼서 훈련 중에 있다가 8월 달에 원폭 두드려 맞은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못 들어갔어요. 훈련을 했죠. 그런데 그것은 1945년 4월 이후의 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의용대는 언제 해체됐죠? 41년 3월 달에 해체됐죠. 잊지도 않았습니다. 그걸 붙여가지고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놈이. 여러분들 그 얘기는 조금 더 발전시킨다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번에 문재인이가 해사에 가서 우리 해군은 순수한 우리 민족 역량에 의해서 창군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퍼즐을 맞춰보세요. 대한민국 육군은 일제 식민지의 찌꺼기입니다. 내 군대가 아니죠. 내 군대는 조선인민군입니다. 왜냐? 김원봉이가 뿌리니까. 그렇죠? 해군은 순수한 우리 민족 역량에 의해서 건국됐어요. 대한민국 해군하고 대한민국 육군을 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렇죠? 좌파 정부의 공통적인 원칙이 있어요. 타도 육군입니다. 타도 육군. 내가 육군이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광복군에 잔류했던 50여 명은 귀국 후에 국군으로 입대했어요. 왜냐하면 미 군정청이 좌우 사상을 불문하고 전부 다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50여 명은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무슨 짓을 했느냐면 제주 4.3 반란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 대기 중이었던 여수 순천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 4연대 그 이후에 14연대를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켰죠. 여러분들 여수 반란 사건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수 순천에서 사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주둔하던 국군 4연대 14연대가 반란을 일으켜서 여수 순천의 양민들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은 대구에 주둔 중인 국군 6사단을 선동해가지고 대구 폭동 사건을 일으켰죠. 상당한
피를 흘렸습니다. 국군의 뿌리가 아니라 국군의 뿌리를 손으로 제가 흔들어 버렸죠. 그렇죠? 이것이 문재인이가 얘기하는 신영복을 제일 존경한다는 문재인이가 본 대한민국 육군 국군의 그 사람의 관념이죠. 그렇다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국군은 국가의 군대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김원봉은 월북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월북해서 북한에 검열상을 했습니다. 검열상. 강력급이죠. 그러면서 6.25 기간 동안에는 군사위원회 평안북도 전권 대표로서 인민군의 후방 지원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그래서 김일성한테 노력 훈장을 받았죠. 그 사람이 뿌린 군대는 대한민국 육군이 아니라 조선인민군입니다. 그래서 김원봉이 국군이 뿌리라고 하는 사람의 국군은 대한민국 국군이 아니고 조선인민군이고, 따라서 그 사람의 국가는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오거지로 해석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근데 아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또 왜곡시키는 것이, 일전에 누가 얘기했다고 그 신문을 한 걸 봤는데, 일국의 대통령 하자는 사람이 무슨 얘기했어요? 소련은 해방군이고 일본군은 미군은 점령군이다. 맞죠? 가만히 있잖아요. 안 해? 민족이. 아니라는 논의를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그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세계가 2차 대전 후에 동서냉전으로 그 지리한 싸움을 했던 원인 제공자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스탈린은 일국 사회주의에 기초한 전 사회주의의 완성, 이걸 위해서 아주 옛날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공산주의의 본성이니까. 그래서 동국권을 편성하고자 하는 구상은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마찬가지 똑같이 1921년도에 자유시 참전하기 전에 적백군, 러시아의 적백군 싸울 때부터 한반도를 공산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처칠은 전략적 안목이 루즈벨트에 비해서는 탁월했죠. 어떻게 봤느냐면 노르만디에 상륙할 게 아니라 그리스에 상륙해서 발칸반도를 경유해서 이쪽에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를 거쳐서 소련군의 진출을 차단하는 축선으로 공격하도록 그 루즈벨트를 설득시켰어요. 그런데 루즈벨트가 그렇게 하려면 영국에서 지중해를 거쳐서 그 지역까지 군수품을 수송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해버렸죠. 그리고 서부 영화에서 어떻게 합니까? 승리가 최고죠.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의 최고 아닙니까? 이거 총 빨리 뽑는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군사적 용어로는 최단거리 수직 접근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빙 돌아가는 게 아니라 노르망디에 상륙해서 바로 벨기움을 거쳐서 라인강을 건너서 그대로 베를린으로 진격하는, 소위 얘기하는 수직 단거리 접근로를 선정한 거죠. 이거는 작전이나 전술에서 적용하는 거지 전략에서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쟁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급 전술이나 작전적 레벨에서는 승리하는 것이 목표지만 전략적 수준에서는 국가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전쟁의 목표입니다. 루즈벨트는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 결과 루즈벨트의 무한정의 보품을 받아서 이긴 밀고 들어왔던 소련은 비스틀라 강선에서 정지해버려요. 그래서 뭘 하냐면 폴란드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봉기를 해서 나치들을 두드려 잡으면
봉기하는 순간에 우리가 강 건너서 너희들을 도와줘. 그러니까 한강 북쪽까지 와 있고 지금 남쪽에 강남에 있는데 그럼 금방 넘어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폴란드 민족주의자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과연 도와줬을까요? 팔짱 끼고 나치가 이게 친위사단을 동원해서 전 폴란드 민족주의자들을 갖다 학살하도록 방관합니다. 왜? 어차피 폴란드는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방해니까 적의 손을 빌려서 적을 제거해버린 거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스탈린은 뭐를 하느냐면 일부 군대를 돌려가지고 강국군을 휩습니다. 거의 전투 없었어요. 유고슬라비아에서 조금 전투가 있었지 대전투는 없습니다. 공짜로 먹은 겁니다. 그 사이에 미영 연합군은 발지 전투를 끝내고 발지 전투 여러분들 영화도 나오죠. 그렇죠? 라인강을 넘어서 베를린으로 진격하니까 바로 동베를린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루즈벨트의 전략적 안목의 결여가 동서냉전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은 케이스로 여기 극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945년 5월 4일 날 히틀러가 자살하고 유럽에서의 2차 대전이 끝나요. 여기 동북아에서 끝난 건 태평양 전쟁이 끝난 건 8월 15일이죠. 그렇죠? 한 4개월 10일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 루즈벨트는 죽을 때까지 계속 소련의 참전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스탈린은 만주 지역에 만주가 아니라 만주 북쪽에 있는 시베리아 지역에 바시렙스키 원수 예하의 시사코프의 제25군을 포함해서 3개 군을 포진시켜놓고 꼼짝달싹하네요. 그러고 있다가 8월 6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8월 8일 날 일본과 맺고 있던 상호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소련하고 일본이 불가침 조약 맺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소련이 독일로 서방으로 진출하는데 뒤에서 찌르면 큰일 나죠. 그렇죠? 소련 입장에서는 일본은 태평양으로 진출하는데 소련이 뒤에서 내리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련하고 일본이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그거를 8월 8일 날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8월 9일 날 나카사키에 원폭 투하되죠. 8월 11일 날 선전포고하면서 바로 선전포고가 끝나자마자 어디를 공격했느냐면 사실은 북에서 관동군을 공격했어야죠. 그렇죠? 그거보다는 한 발 더 빨리 우리 운기, 나진, 청진 여기를 전폭기를 동원해서 폭격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상륙했어요. 이 상륙한 소련군이 8월 24일 날은 평양, 9월 3일은 파주까지 내려옵니다. 여기 이 목사님 그 파주 쪽 아닌가 집이? 철원이요. 철원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은 뭐하고 있었냐면 유황도에서 1평방킬로미터에 1200명씩 병사들을 죽여가면서 유황도를 점령하고 필리핀을 거쳐서 오키나와를 느린 속도로 북상중했었어요. 오키나와 전투는 1km 전진하는데 500명씩 병사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나하시 좌측에 있는 서측에 있는 미군들이 슈거로프 설탕덩어리라고 명명한 고지 전투지에는 1야드면 90cm죠. 1야드 전진하는데 1000명씩 죽었어요. 그래가면서 전투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는 생각도 못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주까지 내려와. 그래서 급하게 한 것이 무장 해제선으로 제의한 것이 38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합참의 본스틸 대령이 나중에 연합사령관을 한 사람인데 유엔군 사령관을 한 사람인데 본스틸 대령을 시켜서 어디에서 소련의 진출을 저지시킬 수 있겠느냐 한번 따져봐라. 그래서 한 게 38선이에요. 이 38선은 남북 분단선이 아니라 일본군의 무장 해제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38선 하면은 미군이 처음
만드는 거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38선 군단화를 내세웠었죠. 그렇죠? 그 아주 역사가 깁니다. 38선. 그러니까 스탈린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반이면 부동항을 확보한 거고 그렇죠? 미군의 세력과 직접 충돌할 수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지대를 확보한 겁니다. 더 싸울 필요가 없죠. 그러다 미국에서 열받아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소련군이 들어온 거지 해방시키려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군이 해방자다 그렇게 믿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산주의 국가에서 군대는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당의 군대입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죠. 그렇죠? 정치의 한 수단입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군대는 당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지 국가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군은 국군의 개념이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군대에서 모든 용어는 정치화된 군사용어입니다. 그 사람들은 점령하면 점령이라고 얘기 안 하고 해방이라고 해요. 왜? 제국주의자 아니면 부르주아지의 탄압과 압제로부터 노동자, 농민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해방자죠. 이게 걔들이 얘기하는 해방군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소련이 동구권을 전부 다 점령해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음에도 자기네들 역사에는 해방시킨 걸로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소련이 해방을 시킨 거다 하고 믿고 싶은 사람들은 믿으라고 두세요. 단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광물 자원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북에 있죠. 그렇죠? 남한에서 나는 건 석탄 덩어리인데 금호 석탄도 연탄이나 찍어서 쓸 수 있지 곳곳으로 못 써요. 우리 제철소는 전부 다 호주에서 사오죠. 그렇죠? 우리나라 자원의 87%가 북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공장을 어디다 만들어 놨겠어요? 전부 다 북한에 만들어 놨고 남한에는 물레방아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공식적인 게 아니에요. 나는 학자가 아니니까. 설명을 위해서 초등학교 학생식으로 따진다면 국가재산의 80%는 북에 있고 20%는 남해 있는데 남한 인구는 2천만이고 북한 인구는 1,000만이니까 북에는 한 사람이 8개를 가지면 남해는 한 사람이 하나 갖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 산수 잘하죠? 내가 중대장 끝날 때까지 북이 더 잘 살았어요. 나는 소대장도 지피장을 했고 중대장도 민경대장을 하면서 지피를 갖고 있었는데 명절날 되면 그놈들이 꼭 지피에 돼지나 소를 끌고 돌아요. 그러고는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배터지를 발로 차. 그럼 꽥꽥 소리 지르겠죠. 음모하고 마이크 대고 방송합니다.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동무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먹냐. 이들 배고프지. 넘어와서 같이 먹자 이래. 중대장 때까지 그랬습니다. 우리가 북을 앞질르기 시작한 게 75년 무렵부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보다 훨씬 잘나던 나라를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가난했던 있는 건 불타다 나면 물레방아밖에 없었는데 그 나라를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국가로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점령 당한 게 좋겠습니까? 해방당한 게 좋겠습니까? 점령당한 게 좋죠. 그 대답을 한번 듣고 싶어요. 헷갈립니다. 나도. 그래서 소련은 해방자고 미군은 점령군이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맞습니다. 거짓말의 기준을 무식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사의 왜곡입니다. 통상
이상 얘기할 때 이 친구들은,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건국 부정이에요. 대한민국은 이승만 정부 수립이고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건국입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정부의 수립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제에 부역한 친일파들에 의한 미제 식민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친일파냐 아니냐 하는 건 좀 나중에 따지고 여러분들 초대 강요를 한번 구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초대 3부 정부 요인들, 입법사법 행정부의 정부 요인들을 따져보면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친일파죠, 그렇죠? 아니요. 그놈들은 이승만 대통령도 친일파라고 하는데 본인의 역사 부족을. 부통령 이시영 부통령은 임정의 재무총장에 있었어요. 말하자면 재무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국무총리는 이범석 장군이 하셨죠. 광복군 참모장이십니다. 이범석 장군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하셨어요. 요새로 따진다면. 그 다음에 이청천 장군, 광복군 총사령관이 무임소 장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익희 선생 여러분들 아시죠? 그분은 임정의 내무총장, 요새로 따진다면 내무부 장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대법원장은 김병로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김병로 선생님은 독립운동지사들만 변호를 하셨던 항일 변호사이십니다. 3부 요인 22명 중에서 14명이 독립운동하신 분이에요. 한편 북한의 3부 요인은 다 따질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몇 명만 예를 든다면 우선 김성주가 본명인 김일성이 이런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지만 그거 엉터리예요.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 선생은 굉장한 그 민족주의자입니다. 평양에서 아주 유명한 한의사였었는데 옛날 독립군들이 군자금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몰래 들어와 가지고는 살만한 사람들한테 손 걸려서 군자금 모집했는데 김일성의 아버지는 민족주의자들한테는 아낌없이 돈을 줬는데 공산주의자들은 돈을 안 줬어요. 그래서 결국 공산계열의 독립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살해당했습니다. 살해. 그렇게 되니까 김일성의 어머니 강관석이 만주에 육림이라고 하는 데로 이사를 가서 꽤 예쁘게 생겼으니까 경찰서장하고 재혼을 했어요. 마씨라고 하기도 하고 진씨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군중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티긋티긋하면 그거 아느냐 모르냐가 이게 혁명투사냐 아니냐 판별하는 저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드트 아십니까? 그거 모르면 혁명 열의가 없는 아주 행동 없는 사람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타도 제국주의 동맹 그거예요. 그런데 그걸 만드는 건 김일성이가 아니라 중국 학생들입니다. 그래 붙들렸었는데 경찰서장 하더니까 금방 나왔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하려면 나중에 비적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비적하면 그 마적대 도둑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저 종로 3가를 지켜준 김도한 씨 생각하면 돼요. 김도한. 그러니까 만주 지역은 사람도 희박하고 지역은 넓고 행정이 안 되니까 그런 조직들이 자체 무장을 해가지고 일정한 일본 말로 하면 나와바리를 가지고 관할하면서 도둑놈들도 지켜주고 돈 받고 했던 게 비적이에요. 물론 중국 조직입니다. 그게. 그 비적으로 있다가 한 번 들어온 게 어디 들어왔냐면 보천보 전투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보천보 전투 아무것도 안 해요. 저 인터넷 신문 쳐보시면 동아일보 그때 기사가 나오는데 단천선비 김창회가 한일자 결성자 김일성이라고 하는 가명으로 백두산 미령에서 김일성 부대를 이끌고 있었어요. 그 부대하고 비적단에 있다가
김일성이가 속해 있는 이 중공군 1호군의 644연으로 편성되어 있던 중공군 이제 말하자면 그 비극단하고 연합으로 3개 부대 연합으로 보천군을 습격했는데 그게 백두산 밑에 있는 아주 조그만한 고을입니다. 그래서 와서 그거는 밤중에 파출소 시설을 불태우고 그 다음번에 영림서 우리 저 산 나무하는 영림서 그 다음번에 초등학교 보통학교죠. 그 당시에 보통학교 이런 건물들 불태우고 도망가는 게 다고 전과는 일본 놈 순사 아내가 총소리에 놀라서 5살짜리 딸 둘째 업고 뛰다가 그 딸이 총에 맞아서 죽은 게 전과의 전부예요. 그게 그 위대한 김일성 장군의 항일 투쟁 전과의 전부입니다. 보천보전투죠. 최현희가 회고록을 쓰면서 뭐라고 썼느냐면 그때 주민들을 모아놓고 혁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장 연설을 했다. 그걸 본 김일성이가 야 이놈아 그때 언제 연설했어? 도망가기 바빴지. 그래서 뺐으면 그걸 싫어합니다. 나중에 그 김일성이 88여단으로 가가지고 상위계급장을 달고 그 대대장을 했는데 그건 전투부대가 아니고 전쟁이 끝나면 남한에 침투해서 심리전 하는 심리전 부대입니다. 간첩부대죠, 간첩부대. 그 얘기 너무 빠지면 말이 길어지니까 이쯤에서 하고 하여튼 그 김일성 그나마 독립운동을 했다고 내세우는 사람 그 다음에 그 김성주의 동생이 누구죠? 김영주죠. 김영주. 그 김영주는 일본 광동군 헌병에 보조원 했습니다. 헌병 보조원이라는 게 뭐냐면 독립군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 집에 숨어가지고 은신해 있었고 돈도 좀 걷어가고 이러니까 그걸 찾아내는 밀정이 헌병 보조입니다. 제일 악질이죠 말하자면. 친일 안 했죠 그렇죠? 김대중이 친일파예요. 누구? 김대중. 난 김대중 얘기했는데 자네가 그러면 강의 자네가 해. 응? 오케이. 그 얘기는 빼고 그 다음에 김성주, 김일성의 외삼촌이 누굽니까? 강양호예요. 강양호. 그 조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쓰는데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 이 사람 뭐 했었냐면 총독부 시절에 그 밑에서 도의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도의원 하면 뭐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들 치하에서 조선 식민지 사람이 도의원 하면 무지무지하게 출산 겁니다. 보통 친일파가 아니죠. 그 다음에 부수상이 누가 했느냐면 여러분들 홍길동 저자 알죠? 홍명희입니다. 홍명희가 부수상을 했는데 그 홍명희는 뭐를 했느냐면 소위 그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면 태평양 전쟁 일본 놈들이 얘기하는 대동아 전쟁 시에 그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임전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식민지 조선에서 필요한 군수물자를 전부 다 걷어서 군수 지원을 책임지는 게 임전대책위원회인데 그 임전대책위원회를 했습니다. 애국자죠 그렇죠? 그 다음번에 또 있어요. 여러분들 이승엽 하면 다 알죠. 남노당 그 노동당 서열 2위인데 그 이승엽은 뭐를 했냐면 식량 영단 이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군수물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선 중요한 순서대로 하면 먹는 거 쌀. 굶으면 죽으니까. 두 번째는 총탄. 세 번째는 유류죠. 그 집집마다 집을 뒤져서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 와가지고 잣대를 굽고 쑤셔가면서 작대기로 숨겨놓은 쌀 정도를 걷어갔다. 이게 식량 영단이에요. 거기 이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짓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북한의 내각 중요 정부 요인 중에서 17명이 친일파입니다. 그럼 도대체 여러분 어디가 친일파에 의한 식민지입니까? 식민지 빼고 어디가 친일파예요?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학자들 비겁합니다. 그것을 밝혀가지고 진실을 알게 해야죠. 그렇죠?
언론도 그런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죽은 나라예요. 그래서 했으면 이승만 좋겠어. 정부 수립이 일제 친일파들에 의한 미제 식민지다 하는 프레임을 씌우는 건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다.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스갯소리를 한마디 하면 사관학교 처음 들어가면 기초분사훈련을 받는다. 저기 제 통기생 박남환 장군이 있는데 한 달 동안 정신이 없어요. 심지어는 상급생들이 화장실까지 쫓아와서 대본 보고 있는데 완료 5초 전 그래요. 4초 전, 3초 전, 2초 전, 1초 전 하면 그냥 떠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집 주소 잊어버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시절의 얘기인데 토요일 날 되면 내무사연을 해요. 그 상급생들이 근무생들을 하는데 한 번은 근무생도가 들어오더니 나는 재수조 와서 빠졌고 옆에 있는 생도들한테 귀간 사관생도 신조 셋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애국가 1절 하면 얘기할 수 있는데 3절 하면 금방 안 나오죠. 그렇죠? 이 친구가 당황해서 옛 암개생도 하더니 아주 세기의 명언을 얘기를 했어요. 사관생도 신조 셋 사관생도는 언제나 험난한 불이익보다는 안일한 정의기를 택한다. 김장군 맞아? 맞아? 이거 큰일 났네. 그러니까 그날 밤 잠은 다 잤죠. 밤새도록 기합받을 바니까. 왜냐하면 사관생도 신조 셋은 우리는 언제나 안일한 불이익보다는 험난한 정의기를 택한답니다. 그걸 뒤집은 거죠.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이 근무생도가 한참 쳐다보더니 귀가 세상에 그럴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고 나가버렸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그 이상의 명언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인류의 영원한 목표죠. 그렇죠? 불의가 험난하고 정의가 아니라다면 그 얼마나 살맛나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세상을 오가지고 거꾸로 만들어가지고 친일파가 애국자가 되고 애국자가 친일파가 되는 사관생도 신조 셋을 서로 바꾸고 가고 비교가 안 되는 죄악이죠. 그렇죠? 이것을 태연히 믿고 전부 다 그러려니 하고 앉았습니다. 이러니까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죠. 그 다음번에 또 네 번째 역사를 왜곡시킨 것이 북침이냐 남침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어느 군대가 공격하자마자 뒤로 돌아서 180도 뒤로 돌아서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가는 자기 나라의 수도를 3일 만에 뺏기는 그런 공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당시 북괴는 전차 243대 항공기 211대가 있는데 우리는 전차는 없고 장갑차 27대 그리고 항공기는 목재에다가 헝겊을 뒤집어 씌운 그라이더 같이 생긴 에로10이라고 하는 조종술 연습하는 연습기가 있었어요. 병력도 10만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왜 남침했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수령군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전쟁 중에도 스탈린은 한반도를 전부 다 먹어버리는 공산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스탈린의 극동 전략은 중국이 통일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는 가설하에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원래 연합국의 대표는 누굽니까? 장개석입니까? 모택동입니까? 장개석.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모택동은 중국군하고 일본군하고 싸운 일이 없어요. 일본군 코빼기로 봐야 싸우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에요. 37년도에 장개석이한테 토벌 때 쫓겨가지고 다 죽고 7,800명만이 살아서 소위 그들이 가는 만리장성 시안의 정강산 속에 숨어 있었어요. 일본군은 해안에서만 왔다 갔다 했지 내륙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싶어서 몸살이 나도 일본군을 만날 일이 없어요. 싸운 일이 없어요. 나중에 모택동이가 싸웠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싸운 게 아니라 중공군에 편입된 화북 일로군, 화북지대 그 일로군들의 전투 전과를 자기 전과를 집어넣은 겁니다. 싸운 것은 전부 다 장개석이고 중공군의 손실은 화북 일로군 전과 포함해가지고 저 손실 포함해서 3,000명밖에 안 됩니다. 중일전쟁 전기간 동안에. 장개석은 1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점점 종결될 때가 되니까 스탈린이 머리를 굴린 거죠. 이게 장개석이가 전 중국을 석권을 하면 중국하고 소련하고 이때는 국경선이 2,000km가 넘어요. 그 골치 아프죠. 그렇죠? 그게 바로 미국이 들어올 텐데. 그래서 중국을 분할하려고 하는 전략을 수료해요. 그래서 양자강을 기점으로 그 북은 모택동, 남은 장개석, 이것이 스탈린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카이로 선언에서 1945년 카이로 회담에서 적정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킨다고 얘기한 것이 누가 얘기한 줄 아십니까? 누가 집어넣은 줄 아십니까? 그 루즈벨트가 아니라 장개석이에요. 장개석이 왜 그러느냐?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보고 장개석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중국에 저런 청년 2명만 있어도 우리가 이렇지 않을 텐데 그 조그만한 조선에서는 2명씩이나 있는데 우리는 7,000명의 인구를 갖고 있으면서 그런 사람 젊은이가 하나도 없어. 깊은 인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빨리 시기에 독립된 것은 바로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가 장개석이를 감복시킨 데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카이로 선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연합 측 대표는 장개석인데 스탈린이 모택동을 불러가지고 너 무기를 줄 테니까 양자간 넘지 마. 너 약속해. 예, 알겠습니다. 무기를 얼마 받았냐면 200만 명분의 무기를 받았어요. 관동군으로부터 몰수한 무장 해제시킨 무기 200만 명을 무장시킬 수 있는 무기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37년도 중일전쟁 발발서부터 미국이 장개석한테 지원한 무기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13만 명분밖에 안 됩니다. 100만 명이 죽었는데 13만 명분의 무기를 줬다는 건 뭔 줄 아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상도 때 상급생들이 우리가 잘못하면 야 이놈아 너 이게 장개석 군대야 뭐야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장개석 군대가 그렇게 부패하지 않았었습니다. 중공군의 심리전에 넘어간 거죠. 그런데 모택동이가 무기만 있으면 중국에 사람 무지무지하게 많죠. 그렇죠? 총 하나 딱 들고 집합하면 100만 명은 순식간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1945년 8월 이후에도 일본군이 일제히 항복한 건 아니에요. 장개석이는 남정 남쪽에서 아직 저항 중인 일본군을 소탕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모택동이 100만 명을 편성해서 넘어온 겁니다. 만주 땅하고 무기를 줬으니까. 여러분들 만리장성 가보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만리장성에서 베이징까지 67km입니다. 달리기 선수 빨리 하면 뛰어가도 당일치기죠. 그렇죠? 그것이 100만 명이 순식간에 밀어붙인 거예요. 여러분들 타이완 가시면 타이페이에 고궁박물관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전시하는 전시품은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전시품을 바꿨을 때 3년 동안 전시할 분량이 있습니다.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급박한 시기에 도망가면서도 그 문화재를 다 싣고 가는 거 장개석 대단한 사람입니다. 장개석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 무기를 받아가지고 장개석을 남쪽으로 밀어붙여서 대만으로 축출한 모택동이 양자강을 넘었겠습니까? 안 넘었겠습니까? 당연히 넘었죠. 그렇죠? 그러고는 오히려 타이완까지 포기했죠. 들어가다가. 그러니까 그 노련한 스탈린이 모택동이한테 뒤통수한테 맞은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이 후보 계획을 세웁니다. 다음 전략으로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김일성이가 남침을 못해서 안달이 났으니 김일성의 남침 의지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한반도에 전쟁을 벌려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끌어들여가지고 끝없이 신청 싸움이 되도록 해라.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신생 중국이 모택동이가 스탈린한테 안 매달릴 수가 없죠. 그렇죠? 왜 전쟁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택동을 컨트롤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 유럽에서 빠져야죠. 그렇죠? 유럽에 개입해 있는 미국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구상한 게 바로 6.25 전쟁입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김일성한테 뭐라 그러냐? 네가 모택동이한테 반드시 참전한다는 보장을 받아와. 그럼 승인할게. 그래서 최영회가 가서 참전 약속을 받아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남침 계획은 소련군이 작성해 준 겁니다. 그 원본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통상 전사가들이 미스테리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 트루만이 그때 루즈벨트가 있었으면 우리나라 100% 공산화됩니다. 그 트루만은 보고받자마자 바로 안보리를 지시하죠. 안보리 소집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메가드한테 상황 파악을 지시해요. 굉장히 빨랐습니다. 27일 안보리가 수집이 되는데 우리를 따진다면 27일, 미국은 26일이죠. 안보회의에 소련 대사가 참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죠. 예? 안 했잖아요. 당연히 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죠. 그렇죠. 유엔군 창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유엔 대사가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소련 대사 말리크가 점심을 미 국무장관 에치슨하고 같이 점심 먹고 오후 2시에 열리는 안보리를 붙잡아 버립니다. 스탈린이 지시한 걸 좀 더 참석하지 마. 왜? 거기서 유엔군 사령부가 결성이 돼서 유엔군이 파병되면 보나마나 미국이 주축인데 그래야 미군하고 중국하고 싸움 붙일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체코 대통령, 코트발트 체코 대통령이 스탈린한테 전문을 보내요. 동지, 그건 동지가 실수한 거다. 그걸 막았어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스탈린의 답신이 물론 소리 하지 마. 적들이, 그 적이라는 건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적들이 한반도에서 기진맥진을 할 때까지 싸우도록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한 거야. 이 전문은 후르시초프가 집권하고 나서 크레므린의 비밀을 해제해서 공개했을 때 나온 전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인민군이 3일 만에 서울까지 와가지고는 거기서 뭐 했어요? 띵까띵까 파티했죠. 그렇죠? 한 가지 더. 거기에 대해서 전사가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남도당 박헌영이 혼장놈하는 남도당의 분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유엔군이 오기도 전에 밀어붙여서 끝내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스탈린은 이쪽 스탈린그라드로부터 베를린까지 기갑부대를 몰고 공격했던 자원이 있기 때문에 얼마를 주면 정확하게 어디서 스탑되는 걸 알겠죠. 그렇죠? 군인들은 그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한강선에서는 탱크가 1cm도 더 못 나갈 연료를 준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탄약이 똑 떨어지게 줬어요.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들 김일성 회고록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면 나와요. 내가 왜 4대 군사노선을 급하게 추진했느냐 하면 4대 군사노선이라는 게 김일성이가 제창한 전군 현대화, 전군 간부화, 전국토 유세화, 전인민 무장화, 이게 4대 군사노선입니다. 이걸 왜 내가 급하게 추진했느냐면 그때 거기서 딱 떨어진 게 통안에 한해요. 안 그랬으면 통일한 거죠. 그렇죠? 김일성 회고록에 나옵니다. 거기서 보급품이 떨어졌다는 것이. 이게 진상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남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증거 자료가 나오니까 뭐라고 수정했습니까?
남친 유도설 자극해서 약을 올려서 남친 하도록 한 거지 자유를 넘은 건 아니다. 남친 유도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좌파들의 식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나가기 전에 우리 7.18라고 하는 것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7.18에 대해서 한번 사전적 정의를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뭐를 7.18라고 그래요? 일본을 이롭게 하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게 7.18라고 하면 대충 그냥 80점을 맞겠습니까? 네. 꼭 부역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일본을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하고 우리를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했다면 그건 7.18이에요.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이 한반도에서 누가 최고의 7.18이냐 하는 거 한번 봅시다.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패망했을 때 서양의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일본이 나라다운 나라 꼴을 갖추려면 앞으로 50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완전히 천황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모든 사회 규범과 가치가 붕괴돼 버렸죠. 그런데 그 일본을 누가 저렇게 눈부시게 내게 살려줘. 경제보국으로 만들어 놨어요. 김일성. 미군을 파병해놓고 여기가 한국전쟁 당시에 파병된 미군의 연 인원이 172만 명입니다. 172만 명이 여기 참전해가지고 그 중에서 36,763명이 여기서 전사를 했어요. 그 많은 인원을 군수보급을 하려다 보니까 태평양 건너는데 한 달 걸려, 한 달. 급변하는 정세에 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미 본토에 있던 공장을 전부 다 뜯어다가 일본에서 다시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 전부 다 전쟁 예산이 전부 다 일본에 풀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기술자 양성이 되죠. 기술이 전수가 되죠. 순식간에 50년 걸린다던 일본이 불과 5년 만에 한국전쟁 김일성의 남침으로 인해서 또 김일성의 남침은 이 땅에 있는 좌파들이 동조한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순식간에 세계 경제 대국으로 비상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국도의 80%가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인명피해가 민간인 포함해서 국군 전사자가 13만 6,700여 명입니다. 그리고 후손 갔다가 또 병원에서 죽은 순직병사들 전부 다 해서 군과 민간인을 합쳐서 인명 손실이 100만 명이에요. 그리고 300만 명이 이재민이 돼서 집을 잃었습니다. 고아가 60만 명이 넘었고 과부가 40만 명이 넘습니다. 국가를 갖다 완전히 파탄을 시켜버렸죠. 그렇죠? 이 이상 진일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누가 진입해요? 누가? 그 다음에 오늘도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메가데 평화헌법에 의해서 일본은 군대를 못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제발 너희들 빨리 군비 증강해서 군사대 만들어 하고 싹싹 빌고 있어요. 왜? 김정은이 눈만 뜨면 핵 흔들고 미사일 쏴지키죠. 그리고 죽으라고 그걸 주둔하고 있는 이 땅의 좌파들 있죠. 그렇죠? 돈 보내주고 잘못할 때마다 주둔해주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빼는 모든 세계가 규탄하는 행위를 해서도 이 사람들은 꼭 북한을 두둔합니다. 그 일본한테 군사 대국화에 고속도로를 열어준 사람이 친일파죠. 그렇죠? 그 친일파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친일파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친일파의 정의를 확실히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따질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친일파인지. 여기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19와 5.16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나는 4.19 때 고등학교 1학년에 있었어요. 나는 배제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배제고등학교는 이승만 대통령님 나오신 학교죠. 그렇죠? 배제 출신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4.19가 나니까 선생님들이 담벼락을 쭉 둘러싸고 학생들 못 넘어가는 데서 다리 잡고 땡기고 있었어요. 그러다 학교가 휴교가 됐는데 난 그 당시 어디 살았냐면 지금 현재 정부 종합청사국이 있는 그 맞은편에 중학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복궁 그 광화문 바로 앞에 살았는데 배제에서 그 가려면 길을 건너가야 되죠. 그렇죠? 광화문 그 큰 길을 건너야 되는데 광화문 내거리쯤 가보니까 그 당시 거기서 반공 청년단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불타오르고 있었고 소방차가 뒤집어져서 폭발하면서 타고 있었어요. 그래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데모를 한 건 아니지만 데모대에 휩쓸려가지고 나도 사실 따지고 보면 4.19 유공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해는 안 했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데모대가 제창했던 구호는 이승만 독재 물러가라가 아니고 3.15 부정선거 다시 해라. 대통령님 하라 해라 이겁니다. 독재는 그 후에 집어넣은 거죠. 그때 독재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역사를 왜곡시킨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마디 할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3.15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부통령 선거예요. 왜냐? 야당의 신익기 선생님께서 유세 중에 열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급사하셨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확정이 된 상태에서 부통령 이기붕에 대한 그 투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부정선거라고 합니다. 난 그때 고등학생이니까 투표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부정선거는 뭐냐면 돈 뿌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돈 뿌려서 뭐 했느냐? 막걸리 먹이고 고무신 한 개씩 사서 돌린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누구 돈이냐면 후보들 돈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국회의원 되려고 한 2번 출마하면 집안이 거덜나 버렸었죠. 자기 재산 헐어가지고 막걸리 먹이고 고무신 돌린 게 나라가 뒤집어질 만큼 큰 부정선거인데 요새는 국민이 낸 세금을 자기 호주머니 돈처럼 뿌리고 다녀요. 그렇죠? 심지어는 선거 끝나고도 보상금을 25만 원씩 준다는 이거 부정선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항하지 못합니까? 4.19 당시에 부상당한 학생들을 이승만 대통령께서 위문을 하셨습니다. 그 신문에 나왔던 걸 지금도 도저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기자가 물었어요. 외신 기자가. 피땀 흘려서 세우는 나라인데 화나지 않느냐, 섭섭하지 않느냐. 아니야.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부정에 항거할 수 있는 이런 기계 있는 젊은이를 길러냈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나는 대통령 후보 출마했어도 보상금 못 받았는데 왜 가만히 보니까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은 돈 버는 게 출마하면 되겠더만요. 그렇죠? 그건 선거가 아니죠. 네, 그건 명확하게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5.16은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혁명 수녀들이 배재고등학교에 오셔가지고 퍼레이드를 학생들이 해드렸는데 그때 나는 합도호흡단 중대장생도 있었기 때문에 그 퍼레이드 했던 게 지금도 머리에 남습니다. 그런데 왜 박수를 치세요? 그때 나가라고 그랬어요. 5월 16일이 우리 중간고사 보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난 공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서 펑펑 놀다가 밤중에 꿈에 황적 만날 꿈을 꿨어요. 그래 걱정이 돼서 깼는데 어머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 오늘 학교 안 가도 돼. 그래서 난 내가 하도 공부를 안 해서 어머님이 놀리시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라디오를 들으니까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5.16 혁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혁명 중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것이 5.16 혁명입니다. 내가 국정원장 가니까 난 이 사람들이 내가 적폐 이루가 될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 5.16이 혁명이냐 아니냐. 아, 그건 혁명이죠. 쿠데타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5,000년 동안에 배고파 울던 이 민족의 배고픔을 해결해 준
역사적 위협입니다. 5.16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했고 산업화 결과가 민주화한 겁니다. 여지껏 배고픈 나라가 민주화한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민주화의 이 땅에 제1의 민주화 유공자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역사에 명함이 없는 역사가 어디 있고 공과가 없는 인물이 어디 있느냐. 난 박정희 대통령 5천년 역사에 최고의 지도자를 존경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까도 잠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한 세대를 통산 60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 60년에 맞춰가지고 1955년하고 2014년에 우리 1인당 GDP하고 국가 GDP를 한번 비교를 하면 55년도에 1인당 GDP는 65달러였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GDP는 13억 6천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1인당 GDP가 28,336달러로 430배 신장됐고 국가 GDP는 1조 4,495억 달러로 1,065배 신장됐습니다. 같은 동기간 내 미국이 발전한 미국의 GDP 발전한 것을 보면 미국의 발전 속도에 약 20배 빨리 우리가 발전한 겁니다. 역사상 지구에 그 많이 면면했던 국가들 중에서 이렇게 자원이 없는 나라가 그 짧은 기간 내에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이룬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좌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 노태우 군사정권 그런 거 다 빼고 나면 그나마 먹고 살만했던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만했던 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15년밖에는 인간답게 살지 못한 나라예요. 맞습니까? 말도 아니야. 말도 아니죠. 미친. 이북으로 북송승. 그것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5.16의 역사적 진실입니다. 그 다음번에 그 다음번에는 전작권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전작권 환수해가지고 지금 아예 진행 중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전시 작전권을 미국이 행사한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한미가 공동으로 행사해요. 국가 통수국 기구인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서로 상하에 전쟁 일반에 대한 지침을 하달을 해줍니다. 그럼 양국의 국방장관이 서로 만나서 우리가 SCM 그러는데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해가지고 안보회의에서 하나의 그런 정책을 군사 전략화하는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합참 의장들한테 양국에. 그럼 양국 합참 의장이 MECM 밀리터리 군사 커미티 미팅 해서 군사위원회죠. 그래서 그 전략 지침을 받아가지고 전략 지시로 만들어서 연합사 사령관한테 하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미가 같이 상의해서 소위된 지침을 연합사령관한테 내려보내줄 겁니다. 그러면 연합사령관이 연합사 작계를 통해서 육해공군을 지휘하는데 해공군 사령관은 해상구성군 사령관, 공군구성군 사령관은 미군이 합니다. 우리 재산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략자산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거 줘도 우리가 지휘 못해요. 우리가 항모 언제 무조해봤습니까? 단 전시에 몇십만 들어온 미 지상군은 그 당시에 내가 연합사 부사령관 시절 한국군 장군이 지상구성군 사령관으로 지휘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전작권 환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군 철수죠. 미군이 지휘하기 때문에 식민지 군대다. 그럼 묻습니다. 네토 사령관은 미군이죠. 그렇죠? 거기 가입되는 17, 정유한 17개 국가, 다 합치면 23개 국가지만 그러면 거기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이런 나라가 전부 다 미제 식민지 나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지휘하니까
미 육군은 한국의 식민지 군대입니까? 세상의 국가 안보를 갖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냉엄한 현실이지 감정에 개입할 틈이 없어요. 죽고 사는 건데 그게 무슨 감정이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전작권 환수 공동 행사를 단독 행사한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지, 환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고, 그 다음번에 어떻게 해서 그 한미연합사가 창설이 됐느냐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참모차장 부관할 때 직접 관여를 했고 들은 기죠. 어깨 넘어서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미동맹에는 유사시에 자동 개입 해독도 있는 게 아니에요. 자동 개입됩니다. 그 당시 정세를 검토해서 미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개입할 건가 안 할 건가 하는 걸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여러분들 자동 개입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에 위험하죠.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이 잘도 즉각 개입해 주겠습니다. 그렇지? 아니요. 전년이죠.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불안정한 조건을 해소하고 유사시에 미군의 자동 개입을 보장하는 목적이 첫째 목적입니다. 왜냐? 지구를 그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 줘버렸으니까 그 부사령관은 한미가 공동으로 지휘를 하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대전쟁은 어느 나라든지 독자적으로 못합니다. 요새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싸워도 하루에 전비가 1조 들어갑니다. 1조.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안 먹고 전원이 굶고 전쟁만 쏟아 넣어도 전쟁 못한다는 얘기죠. 미국 같은 나라도 독자적으로 전쟁 못해요. 그리고 그런 연합작전의 형태는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고 춘추 전국 시대 때도 연합했죠. 그렇죠? 그건 보편적인 안보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대전쟁처럼 무기 파괴 위력이 상상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요새 포탄 한 발은 6.25 때 쐈던 포탄 76발하고 효과가 똑같습니다. 사상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초기에 두드려 맞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최대로 끌어와가지고 적을 억제하고, 왜? 너 싸우면 두드려 맞으니까 들어올 생각 하지 마. 전쟁 억제. 그리고 만일에 전쟁이 난다면 조기에 지구를 포착해서 빨리 반격함으로써 제거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 이 두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목적은 전쟁 진실 끌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빨리 끝내야죠. 그러면 압도적인 해군군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군군 가지고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월남에서 빼도구만 17만 명이 있었어요. 저도 거기서 소대장으로 싸웠지만 연합군은 베트남군 100만 명, 미군 50만 명, 기타 우리 한국, 필리핀, 호주 등등 해가지고 연합군은 한 160만 명 됐는데 17만한테 졌어요. 그런데 해군군은 빼트공하고 미군의 해군군은 게임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컴퓨터에다 집어넣으면 이건 게임이 안 됩니다 하고 나올 거예요. 그것은 지상군 전투를 촉진시키는 거지 전쟁을 완결하지 못합니다. 역사상 어느 전쟁이든지 궁극적으로 전쟁을 완결하는 건 육군의 보병이 발을 갖다 대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무기 위력 때문에 해군군의 압도적인 우세는 지상군 전투에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경제적 여건이나 국민 정서가 그러한 전력을 가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한 것이 한미연합사 창설입니다.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신의 한 수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위기를 그렇게 규모한 방법으로 잘 해결한 전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연합사가 왼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사 해체, 종전선언, 문재인이는 나갈 때까지 종전선언을 그 녹두리 하다 나갔는데 여러분들 종전선언의 의미가 뭔 줄 알아요? 종전선언을 하면 전쟁 끝났으니까 유엔사 해체시키고, 그렇죠?
미군이 철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미군이 수교를 해야죠. 그렇죠. 북한의 족쇄가 전부 다 해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들 많이 작거리는데. 미국도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동등한 수교국이니까 어느 한쪽 편들면 안 되죠. 그렇죠? 북한이 제대로 오더라도 여기 개입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작권을 갖다가 전환해가면서 말도 안 되는 걸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반영이 안 됐었는데 남북이 통일될 때까지는 연합사 해체나 전작권 저단은 중지되어야 됩니다. 한국군이 연합사령관이 된다.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자산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 있지. 한국 사람은 사령관이 앉아가지고 너희들 자산 보내면 누가 보내요? 그건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작권 전환 이건 중지돼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때문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대표는 나보고 3시간 얘기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원하면 5시간도 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길게는 안 하겠고 여러분들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이재명이가 왜 대만 문제에 간섭해 세세하면 되는 거지. 그 일본 중국 사람한테는 그렇게 세세를 해야 되는데 밖에 안 돼요, 정말. 솔직히. 더 오랜 세월 우리를 억압했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시진핑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은 우리 속국이야. 트럼프한테 얘기했죠.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런 중국한테는 세세해도 되는데 세세해야 되는데 일본한테 아리가토 고사마세 하면 왜 안 돼요? 포항제철 누가 세워줬죠? 그 일본이 해준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 부흥에 기술을 하고 미씨앗은 그거 다 일본이 해준 거예요. 맞아요. 막부 시대 때 일본. 사스마본이 일본 해군의 뿌리인데 사스마본하고 영국 함대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묵살을 되버렸죠. 그랬을 때 그 사스마본에서 한 건 바로 장래 유망한 전도 유망한 똑똑한 젊은이들 5명을 뽑아서 영국으로 유학 보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토 히로부미죠. 싸워서 졌을 때는 바로 가서 왜 내가 지고 왜 적이 되는지 그걸 배워갖고 와서 그걸 나한테 적용을 해야 나도 언젠가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지. 지금 라켓이 우주 먼 끄트머리까지 날아가고 달나라에 기지를 만든다고 하고 드론과 미사일이 싸우는 이 시대 때 걸핏하면 죽창 들고 방방 뛰면 또 망국의 전체를 다시 거죠. 일본은 서양 세력의 패배를 맛본 다음에 바로 막부가 개국으로 전환시켰어요. 소국했던 걸 풀고 개국으로 전환했는데 그 시기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쇄국을 고집을 했습니다. 이걸 수구라고 그래요. 이걸. 그래서 망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진보를 아주 혁명적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수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마디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산주의가 최초에 태동한 것은 1800년 중엽에 프랑스에서 생시봉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공산적 사회주의, 공산적 공산주의가 태동입니다. 이렇게 해서 발전된 공산주의는 1917년 러시아 11월 혁명 이후에 70년 동안 자체 인구, 자기네들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죽인 적군 말고 1억 명을 숙청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시행하다가 망해버렸죠. 스스로. 쳐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미 그 공산주의 사상은 망했어요.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전히 옳다고 하는 건 그게 수급니까 진보입니까? 그거야말로 수급 꼴통의 꼴통이죠. DNA가 우리나라는 완전히 거꾸로 얘기해요. 수급 꼴통이 개혁주의자들한테 수급 꼴통이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폐가 나보고 적폐라고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필린 것보다는 죄짓거 없어요.
거기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다 들어간 사람들이지 나라를 해치고자 했던 사람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다. 적폐 소리가 나오니까 제일 먼저 적폐가 나 때문에 나왔죠. 박범계가 서훈이한테 청문회할 때 이제 국정원장 들어가시면 적폐를 청산하셔야 되는데 대한민국 적폐 1호 꽤 괜찮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미국 나오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아니 내가 왜 나가요? 대한민국에 죄졌습니까? 내 부하 직원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거기 지휘소를 차려도 거기다 차려야죠. 그 들어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가지고 나라 돈 어렵게 국민들이 세금 낸 거 공짜로 먹고 있는 게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농담 한마디 하면 옛날 그 학생 시절에 역사 배우면 뭐 안정복의 동사강목, 정약용의 국민심서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전부 다 귀양 가서 쓴 책이에요. 그래 이 양반들이 도대체 밥 먹고 뭐합니까? 하필 귀양 가면 책을 쓰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귀양살이 하다 보니까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예, 내 누님이 80대 중반인데 하루도 안 빼놓고 그 먼지를 동생들하고 여기 집사람들하고 면회로 왔었어요. 구치소에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중단되니까 이 누나 애달아 하는 것이 잘못하면 나 때문에 돌아가실 것 같아서 위로를 하다 보니까 편지를 썼는데 매일 똑같은 얘기 못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서부터 쭉 얘기를 쓰다 보니까 그 책이 한 권 내서 옥중에서 쓴 군인 남재준이 걸어온 길 이런 그 책을 하나 출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 한 4시간이면 쓸 수 있는 분량을 못 쓰고 나오는데 나와가지고는 한 달 내내 써도 한 장도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옆에 집사람 있는 것도 모르고 야 이거 내가 한 달 더 있다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버를 하다가 집사람한테 걸려서 아주 싹싹 빌었습니다. 거기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 있는 당사자는 괜찮아요. 자유가 없어서 그렇지. 가족들이 손자까지 멘붕에 빠져버립니다. 집안이 아주 파탄나요. 금전적으로 날아가는 건 고사하고 재판 한번 걸리면 끝장납니다. 그런데 그건 여담이고 지금 여지껏 우리나라 현실이 왜 이렇게 되느냐. 그 가치의 왜곡된 역사에 의한 잘못된 가치관의 형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재명이가 쎄쎄하면 된다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조선조 마력 같은 잠꼬대 같은 소리 할 때가 아닙니다. 세계 안보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어요. 여지까지 우리나라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하는 이러한 수구적 사고에 묶여가지고 안주하고 있었어요. 그때 더더군다나 이 나라 좌파들은 때만 있으면 전쟁할 거냐 또 불안전한 평화가 전쟁보다는 낫다 이래가면서 발목을 잡고 있었죠. 한시도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투가 먼 나라의 전투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전투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투가 우리나라 전투입니다. 만일에 우크라이나가 진다면 그 다음번은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지금 배부른 소리하고 손가락 까딱 안 하죠. 아니요. 적극적으로 기회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북한이 이미 군수물자 주고 기술 받아들이고 있죠. 그렇죠? 그 기술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그러면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유사시에 우리도 손 벌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도 돈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타이완 그게 우리 문제야? 아닙니다. 그 바로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죠. 여러분들 중국이 거예요. 타이완 침략하려고 하면 먼저 북한이 장난 쳐가지고 주한미군 붙들어 놓으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타이완 문제보다도 우리가 먼저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먼저 뒤집어. 우리 적극적으로 미일 연대에 우리 가담해야 됩니다. 거기 우리 역할 분담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에도 우리 역할 해야 돼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끄트머리 한 가지 얘기를 들으면 지금 불완전한 평화가 전쟁보다는 낫다고 하시는 양반들 을사오적을 왜 욕합니까? 그 사람들이야말로 불완전한 일본을 자극해서 백성을 전쟁에 참화로 몰아넣는 것보다는 일본을 자극 안 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지켜줬죠. 그렇죠? 전쟁으로부터 조선 백성을 지켜줬습니다.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그러면 자기네들 롤 모델이죠. 왜냐?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책이 바로 그거니까. 그런데 왜 친일파들 욕을 해요? 자기네들 대선배인데. 그러니까 난 머리가 나빠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모든 잘못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군인들 뭐야? 구태타 안 하고. 여러분들 구태타 아무데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구태타에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좌파 뿌리가 너무 깊습니다. 그걸 무슨 재단으로 다 언급합니까? 이제는 국민을 각성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군인들의 몫이 아니라 여러분들 같이 지성을 가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지식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 계시는 젊은 분들 주주복 불끈주 들고 일어나야 돼요. 이제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놓지 않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그 원하는 미래를 쟁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용기의 삶을 해요. 이제 우리 세대는 여기 젊은 사람들한테 죄를 진 세대예요. 무슨 죄를 졌냐면 우리 세대는 우리 아버님 세대가 피 흘려가면서 나라를 되찾으셨고 지켜주셨는데 거기에 의지해서 우리 세대도 열사의 사막에서 독일의 지하 막장에서 월남의 짱글에서 피 같은 땀 피를 흘려가면서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드는데 일주를 하고 우리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능력에 따라서 미래의 꿈에 도전하고 인내와 노력을 통해서 장애를 극복해가면서 자기네들의 목표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희망찬 미래를 물려주지 못했어요. 그런 죄를 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선대를 욕할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이끌어갈 책임은 바로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어깨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세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일어서야 됩니다. 지식의 눈을 띄워야 됩니다. 잘못된 거짓에 악에 물든 거짓의 모래성을 깨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진실과 정의의 횃불을 높이 밝혀가지고 넘치는 자신감,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뛰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